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국보 제32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경상남도 합천 해인사에 보관된 이 목판들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닙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자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 중 하나죠. 13세기 고려 고종 때 만들어진 이 경전은 실로 기적과 같습니다. 무려 8만 1258장의 목판에 새겨진 5200만 자의 글자들.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하나의 오탈자도 없습니다. 현대의 컴퓨터로도 이만한 정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데 700년도 더 된 옛날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의 놀라운 정신력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몽골 침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부처님의 힘으로 나라를 구하겠다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 바로 이 팔만대장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평생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이 팔만대장경이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 상식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먼저 일본의 문자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본에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두 종류의 문자가 있습니다. 특히 가타카나는 9세기경 일본의 승려들이 한자를 간략하게 줄여서 만든 순수한 일본의 독창적 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학계는 물론이고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두 그렇게 인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랑스러운 한글 이야기. 1446년 세종대왕이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친히 창제하신 훈민정음,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목적, 창제 원리까지 명확히 밝혀진 문자입니다. 언어학자들은 한글을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 인류 문자사의 기적이라고 극찬해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글은 하늘의 둥근 모양을 본떠 이응을 만들고 땅의 평평한 모양을 본떠 을을 만들고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을 본떠 이를 만드는 등 철학적 원리까지 담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세종대왕 한 분의 천재성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것이 바로 한글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 이 모든 상식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일본의 가타카나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문자였고 우리의 한글 역시 세종대왕이 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아니 1000년에 걸친 우리 민족의 문자 개발 노력의 결실이었다면 말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찬 이야기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놀라운 진실을 밝혀낸 것은 바로 우리의 팔만대장경이었습니다. 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해인사 장경판전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그 목판들이 21세기 첨단 과학기술을 만나면서 마침내 1000년의 비밀을 토해낸 것입니다. 그 비밀이란 바로 팔만대장경 곳곳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글자들이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지만 특수한 빛을 비추면 나타나는 신비로운 문자들. 마치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암호문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흠집이나 종이가 접힌 자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들은 무작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것도 매우 체계적으로 새겨놓은 흔적들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흔적들이 팔만대장경 전체에 걸쳐 발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장이 아니라 수천, 수만 장의 목판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도대체 700년 전 우리 조상들은 이 신성한 경전에 무엇을 새겨 넣었던 것일까요? 왜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암호 같은 것을 남겨놓았던 것일까요?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일본 문자의 기원을 뒤바꿔 놓고 한글 창제의 가장 깊은 비밀을 드러내는 충격적인 발견들 말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여행이 될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이 품고 있던 천년의 비밀,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이 놀라운 발견의 주인공을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바로 박선우 박사입니다. 그는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10년째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고 있는 문화재 보존과학 전문가입니다. 저에게 팔만대장경은 단순한 연구 대상이 아니었어요. 박 박사의 눈빛이 멀리 과거를 바라보며 부드러워집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할머니 손을 잡고 처음 해인사에 갔던 그날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장경판전 앞에 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거대한 목판들이 일렬로 늘어선 모습이 마치 800년 전 고려 사람들이 저에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날의 경험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에 진학한 박선우는 곧바로 문화재 보존과학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그의 마음속엔 단 하나의 꿈만 있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위대한 유산을 온전히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제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우리나라 문화재 보존의 최전선입니다. 경기도 대전에 위치한 이곳에서는 매일같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들이 시간과의 치열한 경주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 박사가 속한 보존과학연구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문화재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하고 때로는 병들기도 하죠. 우리의 역할은 마치 문화재 전담 의사와 같습니다. 특히 팔만대장경의 경우는 더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목판들은 온도와 습도 변화에 매우 민감합니다. 여름철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져서 곰팡이가 생길 위험이 있고 겨울철에는 너무 건조해져서 목재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장경판전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자연 통풍을 이용한 완벽한 항온항습 시설입니다. 7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과학적 지혜가 담긴 건축물이죠. 박 박사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이 소중한 목판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팔만대장경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라는 대형 국책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이라는 것은 단순히 사진을 찍는 것이 아니에요. 목판의 미세한 상태 변화까지 모두 기록해서 후손들이 영원히 볼 수 있도록 보존하는 작업입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되는 촬영 기술은 일반 사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측사광선 촬영이라는 특수 기법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보는 사진은 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빛을 비춰서 찍는 것이죠. 하지만 측사광선 촬영은 옆에서 비스듬히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목판 표면에 아주 미세한 흠집이나 변화까지도 그림자로 나타나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마치 마법처럼 나타납니다. 목재의 나이테, 조각할 때 생긴 칼자국의 방향, 심지어는 700년 전 장인이 실수로 만든 아주 작은 흠집까지도 선명하게 드러나죠. 처음 이 기술을 접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700년 전 고려의 장인들과 직접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2023년 늦여름, 박 박사는 평소와 같이 대장경판 촬영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8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에어컨이 없는 촬영실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점심시간 빼고 계속 촬영을 했으니까요. 한 장, 한 장, 클릭, 클릭. 정말 지루한 반복 작업이었죠. 하지만 운명은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오는 법입니다.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더위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잠깐 쉬려고 했는데 모니터 화면에 뭔가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습니다. 촬영할 때 목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해서 생긴 그림자나 렌즈에 먼지가 묻어서 생긴 얼룩 정도로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촬영해봐도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목판에 손상이 생겼나 싶어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직사광선으로 촬영하면 분명히 보이는데 육안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흔적들. 마치 투명 잉크로 쓴 암호 같았습니다. 처음엔 제 눈이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루 종일 작은 글씨만 보다 보니까 눈에 착시 현상이 생긴 줄 알았죠. 하지만 다른 목판을 촬영해봐도 비슷한 현상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어떤 목판에서는 점 같은 것들이, 어떤 목판에서는 선 같은 것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집에 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도대체 저게 뭘까?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박선우 박사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30년 넘게 연구되어 온 팔만대장경에서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가능성이 그를 잠 못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한국 문자사를 뒤바꿀 위대한 모험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선우 박사가 이 신비로운 흔적들을 연구하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무렵 뜻밖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2021년 봄 국제고문원학회에서 발표된 한 편의 논문이 한국 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것입니다. 논문의 제목은 동아시아 불교 경전에 나타난 각필 기법 연구였고 저자는 도쿄대학교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였습니다. 일본 고문원학계의 권위자로 알려진 그가 주장한 내용은 박 박사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처음 그 논문을 읽었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발견한 것과 똑같은 현상을 일본 학자가 먼저 발표한 거잖아요. 다나카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일본의 여러 고대 사찰에서도 비슷한 보이지 않는 글자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라현의 도다이지, 교토의 엘야쿠지 등 일본 불교의 성지라 할 수 있는 곳들에서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다나카 교수의 해석이었습니다. 각필이라는 것은 일본 해얀시대, 즉 89세기경에 일본에서 독창적으로 발전한 필기 도구입니다. 다나카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뿔이나 나무, 뼈를 뾰족하게 깎아 만든 이 도구로 종이나 목판 위에 글자를 눌러 새기면 잉크 없이도 글씨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승려들이 소중한 경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메모를 남기기 위해 개발한 독창적 기법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다나카 교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한국의 팔만대장경에서 발견되는 유사한 흔적들도 일본에서 전해진 각필,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13세기 고려 시대에 일본 승려들과의 교류를 통해 이 기술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박선우 박사는 이 대목을 읽으며 묘한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불교, 전례도 빠르고 인쇄술도 앞서 있었는데 이런 기본적인 필기 기법을 일본에서 배워왔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일본 학계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다나카 교수의 논문을 바탕으로 여러 후속 연구들이 쏟아졌습니다. 각필 문화의 일본적 특성,
각필을 통해 본 일본 문자, 문화의 우수성 같은 제목의 논문들이 연이어 발표되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일본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문자 문화의 독창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었다. 한국도 일본의 각필 기법을 따라 배웠다는 식의 기사들이 일본의 주요 신문에 실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이를 근거로 일본 문자 문화가 한국에 전파된 사례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박선우 박사는 이런 상황이 못마땅했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학자로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다나카 교수의 연구 방법론부터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분이 어떤 근거로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 알아야 제대로 된 반박을 할 수 있잖아요. 다나카 교수의 연구는 나름대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일본 내 20여 개 사찰의 고문원들을 조사했고 각필로 새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들을 분류하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고대 각필을 복원해서 실험까지 해보았죠. 하지만 박 박사는 다나카 교수의 연구에서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은 일본 자료만 가지고 연구했어요. 한국이나 중국의 자료는 거의 참고하지 않았죠. 마치 우리 집 안방에서 발견된 열쇠를 가지고 옆집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적 맥락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는 각필이 일본에서 89세기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나라의 불교 전례는 그보다 300년이나 빨랐습니다. 4세기 후반에 이미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가 전해졌으니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불교 경전을 다루는 기법을 후배가 선배에게 가르쳤다는 소리잖아요. 박선우 박사는 밤잠을 설쳐가며 대응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학문적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역사적 진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었어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나카 교수를 능가하는 명확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일본 학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증거를 말이죠. 그때부터 정말 악착같이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각필 문화가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박선우 박사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곧 발견하게 될 것이 단순한 각필 흔적이 아니라 한국 문자사를 완전히 뒤바꿀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을 말이죠. 다나카 교수의 도전을 받고 박선우 박사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단서를 하나씩 찾아 나섰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각필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각필접이라는 이름부터 살펴봤어요. 뿔각저, 붓필비. 말 그대로 뿔로 만든 붓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뿔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무, 뼈, 심지어는 대나무나 철 조각까지 사용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끝을 뾰족하게 깎아서 종이나 목판 위에 눌러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이었죠. 원리는 간단해요. 잉크나 먹을 사용하지 않고 압력만으로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볼펜 심이 떨어졌을 때 꾹꾹 눌러서 글씨를 쓰는 것과 비슷하죠. 박 박사는 직접 각필을 만들어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소뼈를 구해서 송곳처럼 뾰족하게 깎고 한지 위에 글자를 써봤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세게 누르면 종이가 찢어지고 너무 약하게 누르면 흔적이 남지 않았어요. 적당한 힘 조절이 필요했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박 박사는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각필로 쓴 글자는 평소에는 거의 보이지 않지만 옆에서 빛을 비스듬히 비추면 그림자가 생기면서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아, 이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못 봤구나 싶었어요. 평상시에는 정말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각필의 정체는 알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각필을 사용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물 각필이 여러 점 발견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 한 점도 발견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일본보다 불교가 먼저 들어왔고 인쇄술도 앞서 있었는데 왜 각필만 없을까? 박 박사는 전국의 박물관과 연구소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혹시 각필로 추정되는 유물이 있는지 문의해봤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아무도 각필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럼 그런 유물이 있어도 다른 이름으로 분류되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때 박 박사는 다른 접근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실물은 없어도 그림이나 기록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우리 조상들은 기록을 남기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분명히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침내 박 박사는 경남 하동 쌍계사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8세기에 그려진 감로탱화라는 불교 그림에서였습니다. 감로탱화는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의식을 그린 그림입니다. 그 그림 속에는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중 한 명이 이상한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악기인 줄 알았어요. 경쇠라고 하는 타악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물의 자세와 손의 위치를 보면 분명히 무언가를 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저거구나. 박 박사는 감로탱화 속 인물이 바로 각필을 사용하는 모습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18세기,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부터 각필이 사용되었다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다른 문화재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고려시대 불화, 조선시대 책거리, 그림 등에서 비슷한 도구들이 계속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실물만 없었을 뿐 각필 문화는 분명히 존재했어요. 아마도 나무로 만들어진 각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 썩어 없어진 거겠죠. 이제 박 박사는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각필이 단순한 필기구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성한 경전에 함부로 글씨를 쓸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공부하거나 독경할 때는 표시가 필요해요. 각필은 경전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완벽한 해결책이었던 거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소중한 경전을 보호하면서도 공부에 필요한 메모는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제야 팔만대장경의 각필 흔적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700년 전 고려의 승려들이 경전을 베끼면서 중요한 부분에 표시를 해둔 거였어요. 하지만 박선우 박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그 표시들이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한국어 표기를 위한 완전한 문자 체계였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이죠. 각필의 정체를 알아낸 박선우 박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흔적들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표시 정도로 생각했어요. 중요한 구절의 밑줄 긋듯이 표시해둔 것 말이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흔적들이 무작위로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박사는 먼저 흔적들을 종류별로 분류해 보기로 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확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점 모양, 선 모양, V자 모양, 생각보다 다양했어요. 그리고 같은 모양이라도 위치가 다르면 또 다른 의미일 수 있겠다 싶었고요. 며칠 밤을 새워가며 분류 작업을 한 결과 박 박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흔적들이 한자의 특정 위치에 규칙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렌 사람 인자를 보면 어떤 곳에서는 오른쪽 위에 점이 찍혀 있고 어떤 곳에서는 아래쪽에 점이 찍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계속 보니까 패턴이 있더라고요.
박 박사는 이 패턴을 이해하기 위해 고문언학 서적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지 찾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던 중 한 권의 낡은 책에서 결정적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1940년대에 출간된 조선어학회 연구 논문집이라는 책이었는데 그 안에 구결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이 있었습니다. 구결 거주에 처음 들어본 용어였어요. 논문을 읽어보니 구결은 한문을 우리말로 읽기 위해 사용했던 특별한 표기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자와 한자 사이 또는 한자의 특정 위치에 작은 표시를 해서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를 나타내는 방식이었죠. 아, 이거구나. 박 박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팔만대장경에서 발견한 그 신비로운 흔적들이 바로 구결이었던 것입니다. 구결의 원리는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 렌 사람이라는 한자가 있을 때 그 오른쪽 위에 점을 하나 찍으면 사람이가 되고 아래쪽에 점을 찍으면 사람을이 되는 식이었습니다. 점 2개를 나란히 찍으면 사람은, V자 모양으로 찍으면 사람애가 되었죠.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간단한 점과 선의 조합만으로 우리말의 복잡한 문법을 모두 표현할 수 있었다니. 박 박사는 며칠 밤을 새워가며 구결 표기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팔만대장경의 각필 흔적들을 하나하나 해독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700년 전 글씨라 흔적이 흐릿하기도 하고 구결 표기법 자체도 복잡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팔만대장경의 구결들이 단순한 도금 표시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정교한 문법 표기 시스템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룰라의 열애라는 단어 옆에 특정한 구결 표시가 있으면 열애께서, 다른 표시가 있으면 열애에게, 이런 식으로 정확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구결 체계가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한국어 문법과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700년 전에도 우리 조상들은 지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말을 구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이가, 을을, 에서, 에게, 유로 같은 조사들이 모두 구결로 표현되어 있었거든요. 박 박사는 팀을 꾸려 본격적인 해독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의 구결 전문가들, 서울대학교의 고문원 연구진들과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한 것입니다. 6개월간의 치열한 연구 끝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팔만대장경에 사용된 구결 표기는 무려 400가지가 넘는 다양한 문법 요소를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현대 한국어 문법보다도 더 세밀하고 정교한 체계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표기법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독립적인 문자 체계였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구결 체계가 팔만대장경뿐만 아니라 다른 고려시대 문헌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가, 장서각 등에 보관된 고문원들을 조사해보니 비슷한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타났습니다. 13세기만이 아니에요. 신라 말기인 910세기 문헌에서도 구결 흔적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이는 구결이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사용되어 온 고유한 문자 체계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글이 창제되기 500년도 더 전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미 한자와는 완전히 다른 우리말만을 위한 독창적인 문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욱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결 문자가 바다를 건너 일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본의 가타카나를 자세히 분석해보니 우리 구결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가타카나의 도토는 우리 구결의 을을 표시와 똑같았습니다. 너노는 구결의 예 표시와 일치했죠.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공통점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89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의 구결 문자가 일본으로 전해져서 가타카나의 기원이 된 거였죠. 박선우 박사는 국제학회에서 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학자들의 반응은 차가웠지만 유럽과 미국의 언어학자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박 박사의 발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결 연구를 하던 중 더욱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한글과의 연관성이었습니다. 구결의 비밀을 풀면서 박선우 박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점과 선의 조합이라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날 밤 박 박사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을 꺼내 펼쳤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그 원리를 설명한 책이었죠. 천지인 사상에 따라 하늘의 둥근 모습을 본떠 점을 만들고 땅의 평평한 모습을 본떠 을을 만들고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을 본떠 일을 만들었다. 익숙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특히 한글 모음의 기본이 되는 세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래아, 점, 가로선, 세로선, 이거 구결이랑 똑같잖아? 구결에서도 점, 가로선, 세로선이 기본 요소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조합해서 수백 가지의 문법 요소를 만들어냈던 것이죠. 박 박사는 더 자세히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글의 모음 체계를 살펴보니 놀라운 일치점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구결에서 점과 선을 조합하는 원리와 정확히 같은 방식이야. 더욱 놀라운 것은 복잡한 모음들이었습니다. 구결에서도 점의 개수로 다른 문법적 의미를 표현했습니다. 점 하나는 기본형, 점 두 개는 강조형, 이런 식으로 말이죠. 박 박사는 밤새워 한글과 구결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아래아였습니다. 한글 창제 당시의 아래아는 지금과 달리 완벽한 원형의 점이었습니다. 아래아를 붓으로 써보려고 했는데 완벽한 원을 그리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박 박사는 여러 서예가들에게 부탁해서 붓으로 아래아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붓의 탄성 때문에 완벽한 원형을 만들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각필로 종이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박 박사는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뾰족하게 깎은 각필을 종이 위에 수직으로 눌렀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완벽한 원형의 점이 찍혔던 것입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아래아는 각필로 찍은 점을 그대로 계승한 거였어요. 이것은 한글이 구결의 직계 후손이라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세종대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수백 년간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구결 문자의 원리를 완성시킨 것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글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문자가 아니에요. 이 발견의 의미는 실로 엄청났습니다. 한글의 창제 과정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을 다시 읽어보니 새로운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古之欲书其方言者假中国之字而用之，然汉语亦乎中语。 옛날에 우리말을 적고자 하는 사람들이 중국 글자를 빌려 사용했으나 우리말은 중국말과 달라서 여기서 중국 글자를 빌려 사용했다는 것이 바로 구결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구결 체계의 한계를 알고 있었고 그것을 더욱 완벽하게 발전시킨 것이었죠. 세종대왕의 진짜 위대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1000년간 축적된 우리 민족의 문자 DNA를 완벽하게 계승 발전시킨 것이었어요.
박 박사는 2024년 국제언어학회에서 이 놀라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구결에서 한글로 한국 문자의 연속성이었습니다. 한글은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우리 민족의 문자 독립을 향한 천년의 여정이 맺은 결실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특히 유럽의 문자학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문자사에서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하나의 문자 체계가 천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발전해온 과정을 이렇게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일본 학계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자신들의 가타카나가 한국 구결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박선우 박사의 연구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더 큰 꿈이 생겼습니다. 이 위대한 발견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문자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박선우 박사의 연구 결과가 국제학계에 발표되자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문자사 연구에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것이었죠. 처음에는 저도 이 발견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 파장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먼저 일본 학계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쿄대학의 다나카 히로시 교수가 처음으로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선우 박사의 연구는 매우 흥미롭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타카나의 기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 학계의 기존 주장을 수정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다나카 교수를 시작으로 일본의 다른 학자들도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토대학의 사토 마사키 교수는 더 나아가 공동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함께 동아시아 문자 전파사를 연구한다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하버드대학교의 문자학 연구소에서 박 박사를 초청 연구원으로 모셔가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구결 연구는 세계 문자학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획기적 발견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동아시아학과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구결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고대 문자 체계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발견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한국 문화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중국에서 한자를 받아들이고 일본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구결의 발견으로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진 것입니다. 89세기 통일신라 시대에 이미 우리는 독창적인 문자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본으로 전해져 가타카나라는 문자를 탄생시켰습니다. 문화 전파의 방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기만 했던 게 아니라 주기도 했어요. 아니, 오히려 더 많이 줬을 수도 있어요. 이는 단순한 학술적 발견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부심과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박 박사는 전국을 돌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대학교, 문화센터, 심지어는 초등학교까지 찾아다니며 구결과 한글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감격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것이 이렇게 훌륭했구나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특히 해인사를 찾는 관광객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오래된 불경이라고 생각했던 팔만대자 안경을 이제는 우리 민족의 문자 DNA가 담긴 보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관광 가이드분들이 설명하는 내용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팔만대장경이 단순한 불교, 경전이 아니라 한글의 뿌리를 품고 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하시더라고요.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한류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들이 한글의 기원에 대해 묻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를 통해 한글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한글이 이렇게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며 놀라워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박 박사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구결과 한글의 관계를 다룬 다큐멘터리, 전시회, 심지어는 게임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이보다 좋은 소재가 또 있을까요? 하지만 박 박사에게 가장 뿌듯한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초등학생 한 명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만든 글자를 쓸 수 있어서 자랑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 편지를 받은 날 박 박사는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성과를 넘어서 다음 세대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한글을 쓸 때마다 천년의 역사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박선우 박사의 발견은 계속해서 새로운 연구들을 낳고 있습니다. 전국의 대학에서 구결 관련 연구가 활발해졌고, 정부에서도 대규모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비밀들이 밝혀질 거라고 확신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발견의 출발점이 바로 팔만대장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700년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목판들이 21세기에 들어서야 자신의 진짜 가치를 드러낸 것입니다. 오늘 박선우 박사가 해인사 장경판전 앞에 서 있습니다. 첫 발견을 한 지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 목판들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이제 이 경판들이 단순한 불교, 경전으로만 보이지 않아요. 우리 민족 천년의 문자 여정이 고스란히 새겨진 거대한 역사책이에요. 팔만대장경의 의미가 완전히 새롭게 해석되었습니다. 이것은 몽골 침입이라는 국난을 극복하려는 신앙의 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만의 독창적인 문자 문화를 후세에 전하려는 위대한 문화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700년 전 고려의 학자들은 신성한 경전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우리말의 혼을 보존하려는 이중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이 각필로 새겨넣은 보이지 않는 구결들은 단순한 도금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문화의 강력한 영향 속에서도 우리 고유의 언어와 사고방식을 지켜내려는 강인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자로 쓰인 경전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구결을 통해 우리말로 읽고 이해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주체성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까지 수백 년간 축적된 구결 문화가 마침내 조선, 세종 시대에 이르러 한글이라는 완벽한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한글의 창제는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기적이 아니었어요. 천년에 걸친 우리 민족의 문자 독립 의지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필연적 결과였죠. 세종대왕의 위대함도 새롭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천재가 아니라 천년간 우리 조상들이 쌓아올린 문자 문화의 정수를 완벽하게 집대성한 위대한 완성자였습니다. 세종대왕 한 분의 천재성도 대단하지만 그 뒤에는 수백 년간 우리말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무수한 선조들의 땀과 눈물이 있었어요. 이 발견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 문화의 뿌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기만 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민족이었습니다. 둘째, 문화의 전파가 일방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문자를 전해준 것처럼 문화는 서로 주고받으며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당당한 문화 전파자였던 것이죠. 셋째, 보이지 않는 곳에도 위대한 유산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팔만대장경의 각필 구결처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문화유산들이 더 있을 수 있습니다.
전국의 박물관과 도서관에 보관된 고문원들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놓친 보물들이 또 있을 거예요. 실제로 박 박사의 발견 이후 전국에서 비슷한 연구들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경주의 불국사, 안동의 도산서원, 전주의 경기전 등에서 새로운 구결 흔적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발견들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자부심과 정체성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K-pop, K-드라마, K-뷰티로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잖아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1000년 전부터 우리는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내는 DNA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한글날이 되면 박선우 박사는 항상 세종대왕상 앞에 서서 생각합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이 완성하신 한글 뒤에 이런 위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 소중한 문화유산을 더욱 깊이 연구하고 전 세계에 그 가치를 알리겠다고 말이죠. 우리는 이토록 위대한 역사의 후예들입니다. 박 박사의 목소리에 감동이 배어 있습니다.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작은 점 하나에서 시작된 이 여행이 우리에게 이토록 큰 자부심을 안겨주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있던 천년의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거죠. 오늘도 해인사 장경판전에서는 8만대 장경이 조용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목판 하나하나에 우리 민족의 문자 DNA가, 한글의 뿌리가, 그리고 천년을 이어온 문화적 자부심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글자에 새겨진 우리 조상들의 뜨거운 염원은 마침내 세종의 손에서 가장 위대한 문자로 피어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끝에서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쓸 때마다 우리는 천년의 역사와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지혜와 그 지혜가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아름다운 한글로 꽃피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8만대 장경 속에 숨어있던 구결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영감을 주었고 그것이 오늘날 전 세계가 인정하는 과학적 문자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문화적 자부심이 아닐까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런 의미 있는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우리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우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